오늘 여러분들에게 언박싱을 해드릴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신칸센 대폭바입니다. 본격적으로 언박싱을 하기 전에 잠깐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요. 여러분, 존윅과 매트릭스 시리즈로 유명한 키아누 리브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 그래비티에서 주연을 맡았던 산드라 블록 당연히 아시겠죠. 한때 이 두 배우가 연애설이 아주 진하게 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바로 1994년에 두 사람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 스피드가 세계적으로 초대박을 친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랑 신칸센 대폭파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 싶을 텐데요. 스피드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계기가 뭐냐면 시내버스가 있는데 80km 이하 속도로 달리면 테러범이 설치한 폭탄이 펑 하고 터진다,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진짜 스피디하게 전개를 펼쳐간단 말이에요. 혹시 아직 안 본 분 계시면 꼭 보시고요. 이거 지금 봐도 진짜 재밌을 거예요. 원래 재밌는 영화는 시대를 잘 안 타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여튼 이 영화의 시발점이 80km 이하 속도일 때 폭탄이 펑, 이건데 이 설정의 모티브가 된 작품이 신칸센 대폭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그쵸? 신칸센 대폭파는 2025년에 나오고 스피드는 1994년에 나왔는데 무슨 소린가 싶죠? 사실 2025년에 나온 신칸센 대폭파는 1975년에 개봉했던 신칸센 대폭파의 리부트 작품입니다. 제목이 같아요. 그런데 제가 넷플릭스에 떴길래 그냥 본 그런 영화니까 이런 정보를 아예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속 100km 이하로 달리면 설치된 폭탄이 터진다는 설정을 보자마자 뭐야 이거 스피드 따라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언박싱 리뷰할 때 팩트가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하나씩 알게 되니까 그제서야 영화를 보면서 의아했던 게 풀리더라고요. 먼저 이 영화는 뭔가 좀 올드합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영화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의 모든 과정이 뭔가 좀 클래식해요. 이건 일본 영화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런 바이브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1975년 영화를 리부트한 것이기도 해서 옛것의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뭐 이런 이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영화는 그냥 볼만은 하거든요. 물론 거슬리는 부분은 일본 영화 특유의 그 과도한 진지함과 감정 과잉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런 건 여전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제 몰입을 많이 깨긴 했지만 아재 입장에서 90년대 영화를 현대 기술로 재현하는 걸 보는 느낌이 있어서 나쁘진 않았고요. 확실히 90년대는 이 어떤 그런 대중문화가 번성하는 시기였던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영화가 진짜 재밌는 게 많아요. 특히 액션물이 많죠. 다이아드나 이런 시리즈들도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신칸센 대폭파는 초중반까지는 진행이 그렇게 늘어지는 편이 아니라서 꽤 긴장감이 있거든요. 오히려 특히 이 신칸센의 이름이 하야부사 60호인데 이 하야부사 60호가 시속 100km 이하로 떨어지면 폭발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대 멈출 수 없는 고속 열차가 질주한다. 이 컨셉이 맞붙다 보니까 긴장감이 없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 영화의 문제는 중반 이후입니다. 특히 범인이 특정된 이유가 더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영화의 전반부가 테러 재난물이었는데 범인이 특정된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드라마처럼 이야기가 풀려나갑니다. 사실은 키아누 리브스랑 산드라 블록이 나왔던 스피드는 진짜 그런 게 없었거든요. 물론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쭉 끌어올려온 긴장감이 너무 일찍 퍼져버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테러범이 자기가 폭탄을 설치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연히 서사가 나오는데 그 사연이 너무 모호하게 그냥 말 몇 마디 어떤 장면 아주 그냥 간단하게 퉁쳐버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을 벌인 건지에 대해서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명확하게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 범인이 어떻게 폭탄을 설치했는지 그리고 그 해체 방법을 어떻게 세팅했는지에 대해서 디테일이 거의 안 나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냥 영화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야 되나 보다,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스포일러는 안 하고 싶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이 중후반부에 확인된 이 범인이 만일에 진짜 우리가 현실 세계의 상황이라면 이게 가능한 일이야? 라는 의구심이 당연히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설명이 좀 저한테는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 영화에서까지 그런 걸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타고 다니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KTX에서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판타지 요소가 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붙어있는 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관객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는 그 현실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더 명확하게 관객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런 부분이 매우 약합니다. 물론 영화에서도 이런 그 관객들이 떠올릴 질문을 인식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형사 입에서 관객이 할 만한 질문을 똑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놓고서도 명확하게 풀질 않습니다. 네, 그냥 느낌적으로만 이렇다라고 그냥 퉁쳐버려요. 그리고 어차피 모든
이런 재난 영화는 기본적으로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 가지 난관들이 끼어들어요. 그런데 분명히 위기 상황은 위기 상황인데 너무 철두철미하게 이 열차 라인을 컨트롤하는 센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앙 통제실 같은 데서. 네, 그런 곳에서 물론 사람들끼리의 이런 의견 충돌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 관제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컨트롤을 하는 사람이 너무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관리를 잘 하는 바람에 그렇게 큰 위기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네. 그리고 마지막에서도 난 이렇게 될 줄 알았어가 눈에 뻔히 그려지는데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플레이 타임이 2시간이 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2시간보다는 1시간 20분이나 30분 정도로 조금 타이트하게 편집을 했으면 훨씬 볼만한 영화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텐션을 끊어가면서까지 드라마를 이렇게 펼쳤는데 거기서 제대로 된 설명이 없고 설득이 안 되니까 이게 급격하게 루즈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이 부분만 없었으면 배우들 연기는 괜찮았거든요. 그 일본 영화 특유의 그 쪼만 빼면 괜찮았어요.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초난강으로 잘 알려진 배우 있죠. 네, 그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했고요. 그래서 연기 잘 하니까 보는 맛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이 현대적인 올드함을 좀 맛보고 싶다면 찍먹하셔도 좋은 그런 작품입니다. 단순한 그런 킬링타임용으로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영화 언박싱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